가끔 부모 덕 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아요. 저 역시 형편이 어렵고 부모 덕 못 본 사람 중 하나이지만 제 가슴에 묻어져 있는 상처를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염세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가 힘들더군요. 오히려 더 열심히 어떻게든 운명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에 악을 쓰며 매달리게 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우리 집은 그럭저럭 무난한 상태의 형편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살림을 하시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상태였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할 무렵만 해도 집에 큰일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태어나고 막둥이로 태어난 남동생으로 인해 집에는 그때부터 바람 잘 날이 없게 되었어요. 막내 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상당히 약했고 어머니도 그때 난산을 겪으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게다가 막내 동생의 상태는 수시로 검사하며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동생은 그렇게 점점 힘든 시간을 겪게 되면서 어찌어찌 달아가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인 제가 봐도 몸이 일반 아기들 같지 않았어요. 3살이 되었을 무렵에도 여전히 어디가 불편한지 수시로 울기도 하고 늘 기력이 없어 처져 있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도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제 동생이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났기에 이런 증상을 앓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몸무게도 거의 늘지 않고 자라는 동안 어머니가 몇 번이나 병원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때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에 우리 형편은 부족했고요. 아무래도 막내가 누가 봐도 이렇게 이상한 상태로 아파하다 보니 집안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막둥이가 태어난다며 경사라고 다들 축하해 주셨지만 동네 사람들도 슬슬 눈치를 보며 제 동생에 대한 안부를 제대로 묻지 못하고 다들 혀를 쯧쯧하며 가까이 오지 못하더군요. 아마 무슨 말을 해도 늘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위로가 될 리가 없었기에 그래서 다들 적절히 거리를 두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는 힘들게 버스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막내 동생을 안고 같이 먼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을 제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정도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도 한 번은 외할머니 대신 몸이 약한 어머니를 부축하기 위해 같이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 이제 막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저를 좀 의지하셨어요. 여동생은 학회가 있고 돌아오면 외할머니가 봐주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때 몸에 힘이 없어서 괴로워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막내를 보면 저도 같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편으로는 어찌나 생각이 많아지던지 동생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나와 여동생은 어머니께 조금의 관심도 못 받는다는 것이 그 나름대로 가슴이 아프고 허전했죠. 그렇게 이동하던 버스가 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의사나 간호사분들, 온통 하얀 공간 안에서 약품 냄새가 나고 딱딱 정해진 말들이 오고 가는 그 공간을 보고 있자니 완전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으로는 제 동생뿐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 많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은 심장병이었지만 그때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소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들 하얗고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앉아 있었는데요. 저는 그 광경을 그대로 계속 보고 있기가 괴로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왜 하필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냐 하는 말들을 더 이상 입 밖에 낼 수 없었거든요. 그 아이들 옆에 손을 잡고 앉아있는 엄마들, 아빠들, 할머니들을 보고 있으려니 그들 역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던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누구 하나 그런 상황을 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단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원치 않게 그런 일을 겪게 되었고 싸우고 있을 뿐이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그 차가운 공기와 아이들의 기력 없이 힘들어하는 모습과 아이들보다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완전히 기력이 쇠한 듯 보여지는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꼭 동생과 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 한사코 제가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었고,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 동생은 많은 치료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간단한 정도의 진료밖에 볼 수 없어서 돌아오는 길에는 돌을 삼킨 듯 목과 가슴이 쓰라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살얼음 같은 집안 분위기를 다들 침묵 속에서 겨우겨우 버텨가던 중 올 것이 왔다는 듯 우리는 커다란 파장을 맞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게도 삶을 이어왔고 대견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막내 동생은 목숨을 유지해왔어요. 그러나 동생은 끝내 7살의 나이를 넘기지 못하고 그 연약한 생명의 끈이 끊어지게 되었죠. 아주 가늘고 눈부수게 빛나던 그 빛은 결국 우리 집에서 완전히 감추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점점 약해지는 형편을 보면서 어쩌면 그게 순리대로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서도 다시 간절하게 동생이 나아지기를 바랬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야 했지만 후자적으로 가긴 너무 멀리 온 느낌이었죠. 동생의 숨이 끊어지고 장례를 치르던 때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붙들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6.25 때는 더하게 자식들을 잃었다. 나도 동생을 잃었지 않았냐?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같이 울부짖던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쓸쓸하게 동생을 보냈고, 저는 1, 2년 정도 오가면서 보았던 병원의 풍경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되어서 나도 내 동생과 같은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야망이, 큰 꿈이 잠깐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로 저는 공부도 잘못하고 소질도 없는 데다가 동생이 죽고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여유롭게 공부만 할 수 없었죠. 여동생은 그나마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전혀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 이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빠르게 돈을 벌여야 했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안에는 여전히 그때 보았던 병동의 아이들, 부모들의 표정, 병원에서 흐르던 차갑고 엄숙한 공기, 그리고 간절함이 섞여 강렬하게 부딪히던 그 시간들이 여전히 담겨져 있었어요. 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직한 저는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 기울게 된 가세를 바로잡기 위해 돈을 버는 대로 집에 보태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조금 자신이 생겨서 다른 취직처로 옮겨가게 되니 아주 조금 월급이 오르게 되어서 거기에 만족하며 열심히 벌게 되었답니다. 그나마 제가 일찍 취업 시장에 뛰어든 탓에 여동생까지는 집에 대한 부담을 덜고 무난히 공부를 하게 되었고 대학까지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있었기에 여동생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고 빠르게 취업을 했죠. 저도 어느덧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20대 후반이 되었고, 적어도 그쯤에는 직장 생활이던 뭐던 하면서 자기 짝을 찾아가더군요. 하지만 저에겐 이런 상황들이 모두 쉽지 않았고 감히 엿보기도 힘든 세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형편이 안 좋아서 애인 하나 만들지 못하고 결혼 생각도 할 수 없이 늘 불편하신 어머니와 술에 찌들어 있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있는 제 모습이 참 불쌍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다가 생각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형편이 좋지 않아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동생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여지껏 그 생각을 제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아 늘 묻어두기만 했는데 한번 물꼬를 트니 마치 눈덩이가 되어 저에게 굴러오듯 엄청난 우울감과 두려움이 저를 압박해 오더군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너도 생을 포기해라. 끝내버려라. 너까짓 게 계속 살아봤자 죽을 때까지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상태로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나까지 올가미에 휩쓸려 이상한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겨우 다시 잡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붙들고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평소에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고,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통곡을 하시더군요. 엄마,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영중이도 엄마 아들이지만 엄마는 나도 사랑하시죠? 제가 잘 됐으면 좋겠죠? 말이 끝으로 갈 때쯤 저 역시 울음이 쏟아져 나와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웠고 어머니는 눈이 점점 커지다가 흐려지시더니 제 얼굴을 몇 번이나 쓰다듬으면서 오열을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부모님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아주 가까운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방을 얻어 독립하게 되었어요. 물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에 들러서 돌봐드리긴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고 공간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는 듯한 감정이 욱 하고 올라오면서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겠다 싶더군요. 며칠간 정신없이 일하면서 생각해보니 제 머릿속에 계속 잔재가 남아있는 병동의 모습들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싶었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내 안에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만나게 될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뭔가에 홀린 듯 혹시 여기 형편이 안 좋아서 치료가 힘든 심장병 어린이라든지 소아암 환자들이 있는지 묻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없이 찾아온 저에게 조금 당황스러워하긴 했지만 며칠 연속으로 묻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병동도 간접적으로나마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은 아주 조금씩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마치 묵은 때가 벗겨지듯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뭔가가 확 좋아졌다든지 인생이 쭉 탄탄대로로 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제 삶의 방향을 좀 찾게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쁜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생각하거나 가정을 꾸렸더라면 제 수입은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모으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겠지만 왠지 저와 가깝지 않은 세상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거기서 합이 맞는다면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이후로 여전히 제가 버는 돈에서 부모님이 살아가실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태면서 그 나머지 수입에서 70%는 무조건 심장병 아이들, 소아암 환아들에게 보태게 되었어요. 다른 병원들도 생각해봤지만 동생이 다녔던 병원이 아무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다가 거기에는 온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기에 좀 더 두루두루 쓰임을 받을 수 있길 원했어요. 그리고 제 직장과도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들려서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30대 초반에 시작했던 일들을 꾸준히 쭉 해오면서 나중에 수입이 좀 줄어들었을 때는 그때 사정에 맞춰가면서 15년 정도를 지원해오게 되었죠. 그 사이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저도 어느덧 환갑의 나이가 되다 보니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부족한 저의 협력으로 탄탄한 직업을 가지기는 어렵다 보니 여기저기 다른 직장을 다니고 옮겨가면서 돈을 벌어왔거든요. 물론 병동 아이들에게 수입 대부분을 지원하다 보니 저를 위한 돈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40대 후반에는 꾸준히 적금 해왔더니 그리 유명하지 않은 골목길에 아주 작은 식당을 낼 정도는 되더군요. 혼자 늙어가는 오빠가 안 되었는지 여동생도 가정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후에 얼마를 빌려주기도 했고요. 나름 식당 일을 배우고 여기저기 일해본 경험을 더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식당을 경영하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약자가 되어 모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늘 힘들 때가 있었어요. 특히 원래 술 취한 손님들을 대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때 찾아왔던 30대 정도로 보이는 무리들은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군요. 딱 봐도 정치가 적었고 한쪽에만 있어도 괜히 신경이 쓰일 정도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테이블을 다 차지하려고 해서
초반부터 실랑이가 있었어요. 옆에 겨우 남아있는 한 테이블에 비슷한 또래 커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매우 험하게 술을 마셨고 밥을 무척 개걸스럽게 먹으며 아무렇게나 다니는 겁니다. 보다가 안 되겠어서 그 커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시라고 식사값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안 그래도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던 그 청년과 아가씨는 제 말에 한껏 더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던 사이 갑자기 건달 한 명이 저에게 물컵을 던지면서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술 좀 더 가지고 와봐. 가게 술이 왜 이렇게 없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고 물컵을 주운 뒤 그들에게 가서 달래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뭔가 신호탄이 된 마냥 이들은 더 가게를 난장판 치는 게 아니겠어요? 손님,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니 그만 나가 주십시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어쭈, 나가라고? 이 영감이 미쳤나?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끝장을 본다. 그러면서 저에게 바로 주먹을 휘두르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얼굴을 맞아서 그만 벽으로 밀쳐지며 주저앉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앞으로 확 뛰어들었고 무차별하게 날아드는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커플 중 청년이었죠. 아무래도 위험해 보이니 다음에 오라고 했는데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고 뛰어들어 저를 막아준 것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같이 일어나서 그 건달들을 야단내주고 싶었지만 60살이나 된 제 체력으로 혼자 덤비는 것과 네 5명이 덩치 좋게 덤비는 것은 싸움이 안 되었죠. 그런 와중에 같이 온 아가씨는 비명을 지르고 청년은 그 무리에게 둘러싸여 얻어맞고 저도 멱살을 잡히는 와중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쳐 모든 상황이 순간적으로 멈춰지게 되었는데요. 씩씩거리면서 경찰들에게도 덤비는 걸 보니 보통 인간들이 아닌 것 같았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당장 널브러진 청년을 챙겨야 했어요. 저도 두어 대 맞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발길질과 주먹이 오갔던 것을 청년이 거의 다 받아내듯 맞았고 바닥에 누워 괴로워하는 걸 보니 불안해지더군요. 바로 119를 불렀고 청년의 여자친구와 함께 병원으로 급히 가게 되었어요. 이 식당을 하고 있는 몇 년 안에 이 정도의 진상을 만난 건 처음이라 가슴이 뛰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 청년을 보고 있으려니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 쓰여서 손이 자꾸 떨려왔어요.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이 젊은 생명이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게 되었어요. 병원으로 넘어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겨우 의식을 차리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제발 의식만 돌아와 준다면 내가 뭐든 덮고 답례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상황을 봤더니 그 녀석들이 험하고 무지막지하게 때리면서 단순히 주먹질만 한 게 아니라 병까지 휘둘렀더군요. 저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두려움에 의식을 거의 제대로 못 차리고 있어서 청년이 거의 온몸으로 다 맞아서 몰랐나 봅니다.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이 가슴 부분에 긁혀서 해당 부분을 다시 봉합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면목이 없어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의를 급히 탈의했는데 옆에 있던 청년 여자친구는 말을 듣고 청년에게 말을 하더군요. 너 수술해서 안 그래도 가슴에 자국이 있는데 더 상처 깊게 남으면 어떡해. 가슴에 수술 자국이 있다니 저도 이쪽으로 나름 정보가 있다 보니 머릿속으로 생각이 빠르게 굴러갔는데 한참 심장병을 앓고 마지막 수술을 받은 뒤 또 감염이 되고 문제가 얽혀 생을 마감한 동생 생각이 났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심장병 수술을 했을 때 저렇게 자국이 남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생각을 막연히 하면서 청년이 봉합하고 안정을 찾는 걸 기다리게 되었고 이후 모든 게 자리를 잡은 뒤 저는 사과도 하고 인사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조금 신경이 쓰였던 수술 자국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수술을 했었다는데 그 위험한 부위에 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너무 면목이 없어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청년이 하는 말을 듣는 내내 저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거요?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심장병을 앓아서 그때 병원에서 크게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웬만하면 치료가 잘 되지만 그때는 엄청 심각했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당시 수술을 했으면 꽤 큰 병원에서 했겠네요. 이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말하고 있었는데 청년이 자기가 수술받은 병원 이름을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눈이 커지면서 꼬치꼬치 캐묻게 되었어요. 그곳은 제 동생이 다니기도 했고 제가 15년이란 시간 동안 쭉 후원을 했던 그 병원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막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부터 좀 더 자란 아이들까지 저는 연령대를 가지지 않고 가능한 많은 후원을 해왔기 때문에 왠지 연대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지만 그래도 괜히 왠지 모를 반가움에 병원이 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들떠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수술 받았던 나이와 해당 연도를 말하는데 그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그 시기는 제가 후원을 시작한 지 3년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고 이때 아이의 상황이 무척 좋지 않아 수술이며 이후 관리까지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대략 기억이 났어요. 물론 이름까지 기억나지 않았고 얼굴도 당연히 매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이나 연도, 그 당시 상태나 이런 것들을 맞춰보니 어렴풋이 퍼즐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제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름 월급을 받고 가계부에 쓸 때마다 그곳에 후원한 곳이나 금액, 수술이나 치료 상황을 적어두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청년이 수술을 받았을 무렵은 제가 한창 집중해서 후원을 하던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날 집에 와서 노트를 찾아보았더니 이사 올 때 기록들이 거의 사라져서 없었지만 가까스로 찾아내 확인할 수 있었죠. 적어도 제가 15년 차까지는 기록을 해둬서 그런지 남아있더군요. 그 종이를 물끄러미 보고 있자니 정말 많은 일들이 교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오더군요. 말로 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통원 치료를 다니는 청년을 따라다니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여전히 가족 형편은 좋지 않아 보였고 형편이 없이 혼자인데다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틈틈이 알바를 하고 있더군요. 대학원 다니는데 돈을 보태는 것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사는 게 버겁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릴 적 그 큰 수술을 이겨내고 살아준 것이 고맙게 느껴졌네요. 그런 상태로 며칠간 고민하다가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듣고서 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냐며 무척 의아해 하더군요. 그래도 우리 가게에서 나를 도와준 것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내가 청년한테 장학금을 1년 정도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게 생명에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어떻게든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요, 청년. 청년은 조금 난감했지만 저는 기회가 있다면 누가 이렇게 손을 내밀 때 바로 잡아서 일어나라고 덧붙여 말했죠. 그냥 저는 왠지 저도 모르게 그 청년에게서 제 막내 동생이 누군가의 후원을 받고 살아남아 나이를 먹었다면 저 청년 같은 시기를 보내며 살았겠지 싶어서 괜스레 마음이 아려오고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그 청년과 제 동생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이어진 하나의 끈을 보면서 저는 그것으로 제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겉으로는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통틀어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느꼈던 크나큰 상처가 어떤 형태로든 회복되어 가고 다시 새살이 돋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청년의 앞길도 지금보다 더 밝고 좋아지길 바라고 그걸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